우리 딸이 사라졌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 유언장을 읽고 난 직후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외투 하나 챙겨서 나갔죠. 처음엔 그저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습니다. 딸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유산 이야기가 오간 바로 그날이었죠.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았고 고무신 하나에 옷 한 벌만 손에 들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다들 잠깐 바람 쐬러 나갔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김정욱 여사는 젖은 장작을 뒤적이며 꿉꿉한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있었죠. 사흘 전 남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문상객도 드나들었고 서하는 묵묵히 사진 들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애가 속으로는 무엇을 참고 있었는지.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정옥 여사는 자식들 앞에 앉아 남편이 생전에 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받을 건 하나도 없다. 그냥 도현이 이름으로 해둔 거니 그대로 읽어봐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죠. 큰아들 도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파트 등기, 예금 통장, 농지 문서, 보험 수익자 변경까지 모두 도현 앞으로 넘겨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자신의 외투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꺼져 있고 지인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옥 여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님, 성인이니까요. 가출로 단정할 수 없고 의심 가는 범죄 정황도 없어서 수사에 한계가 있어요.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걔 원래 속 꽁꽁 숨기잖아요. 뭐 유산 받는 줄 알았다가 삐졌겠지. 며느리는 대놓고 말했죠. 아버님이 서하 씨 이름은 단 한 줄도 안 남기셨잖아요. 그거 서운한 건 알지만 사라질 정도면 좀 이상한 거죠. 정옥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 책장에서 딸의 해설사 유니폼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아꼈던 옷이었고 안쪽에는 네임택이 붙어 있었죠. 김서아, 어린이 문학관 해설사. 넌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없었잖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새벽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손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엔 카드 한 장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부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녀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카드에 새겨진 문양은 분명히 연하사 절 이름이었습니다. 쪽지를 받은 다음 날 김정욱 여사는 곧장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충남 예산 연화사 남편 살아생전 두어 번 다녀간 적 있는 작은 산사였죠. 서하가 왜 그 절을 떠올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절 입구는 조용했습니다. 초록잎이 우거진 돌계단을 따라 한참을 오르니 흙냄새와 향냄새가 동시에 코끝에 스쳤습니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법당 안쪽에서 목탁 소리가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옥 여사는 조심스레 문간에 섰습니다. 여기 혹시 김서하란 이름의 사람이 그 말에 법당 옆에 있던 젊은 비구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두 손을 모은 채 물었습니다. 신도님 성함이 김서하 씨의 가족이신가요? 정옥 여사는 작게 끄덕였고 그 비구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께선 지금 입선 중이십니다. 몇 달째 산중에서 외부와의 인연을 끊고 계십니다. 다만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정옥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애가 정말 여기 있는 거예요?
비구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그분의 뜻이 워낙 강해서 누구도 만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옥 여사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죠. 정옥 여사는 법당 마루 끝에 앉아 말없이 스님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도 스며 있었습니다. 애비가 그런 식으로 정리해뒀을 줄은 몰랐지. 내가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하야, 미안하다. 네 마음도 모르고. 그 순간 법당 문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긴 장삼에 갓 삭발을 마친 비구니 한 명. 눈빛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스님은 조용히 뒤돌아서 절을 한번 하더니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옥 여사는 숨도 못 쉰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을 떼었습니다. 서하야? 그러나 그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정옥 여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조용히 연화사를 떠났습니다. 절을 내려오던 길,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서도 한 방울씩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딸을 위해 매일향을 피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람처럼 스쳐가더라도 다시 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연화사에서 돌아온 이후 김정옥 여사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말을 걸어도, 시장에서 누가 인사해도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딸 서아의 존재는 이제 마을에서도 슬쩍 사라진 이야기처럼 여겨졌죠. 누군가는 스님 됐다며 하고 수군댔고, 누군가는 왜 그런 애를 찾으러 다녔냐며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옥 여사는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마루 끝에 앉아 향을 피우고 정갈하게 대청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도현이 며느리 미란과 함께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와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엄마, 오늘 그냥 얼굴이나 뵙자 하고 왔어요. 요즘 날이 많이 춥더라고요. 미라는 활짝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도현은 안방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서랍은 그대로 있네 참. 아버지 계실 때 쓰던 금고는 어떻게 됐어? 그 말에 정옥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고는 다 정리했지. 유언장에 들어있던 서류는 내가 너한테 다 줬잖니. 그치, 그냥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나 해서. 엄마 기억이 요즘 좀. 그는 웃으며 둘러댔지만 눈빛은 책장 아래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정옥 여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옥 여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안방 책장의 서류철이 엉뚱한 순서로 바뀌어 있었고, 장롱 속 보험 서류 봉투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없지? 내가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그녀는 밤새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들고 온 전단 한 장. 정옥 씨네 땅 내놓은 거야? 이거 부동산에 매물 나왔던데. 내 친구가 사진 보여줬어. 집 앞 논밭이랑 길 건너 창고까지 몽땅. 정옥 여사는 그대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살아생전 이건 서하 몫으로 남겨두자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도연 앞으로 돼 있었지만 정옥 여사는 그걸 손에 쥐지 않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이 그 애가 그걸 내 몰래. 그날 밤 정옥 여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 애만 챙겼던 이유가 뭔 줄 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장롱속 깊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살아생전 남겨둔 또 다른 종이 봉투 하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장롱 깊숙한 서랍 안에서 김정옥 여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따로 보관해둔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거 표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조심스레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옥, 서아에게 보여줄 것. 도연이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죽은 뒤 도연과 미란이 유산을 어떻게 움직일지, 서아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까지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엔 한 장짜리 자필 유언장과 등기 이전 미신청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논밭과 창고, 그리고 어린 시절 서아가 뛰놀던 그 땅은 도연이 앞으로는 돌려놨지만 내 뜻은 아니다. 이 땅은 서아 것이니 정옥, 내가 직접 넘겨라. 김정옥 여사는 자리에 앉은 채 오래도록 봉투를 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당신 그걸 왜 나한테만 남긴 거예요? 혼자 이걸 다 감당하라고요? 다음 날 정옥 여사는 읍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니 아직 땅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았고 도연 측에서 진행 중인 매매 계약은 단순 구두 위임 상태였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그녀의 권한 하에 있던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이 땅, 서류상으로도 명확히 딸한테 넘겨주세요. 김서아, 앞으로요. 법적인 수속은 제가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따님, 그 스님 되셨다는 그분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아이가 가장 아팠거든요. 정옥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우편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안에 남편의 자필 유언장 사본과 토지명의 이전 동의서를 넣고 연화사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야, 이 땅은 너한테 돌아가야 해.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 마음속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봉투를 봉한 그녀는 그걸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적어도 이건 엄마가 너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하잖니. 그녀는 그 말을 마치 기도처럼 중얼이며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편지가 사라진 뒤 그녀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며칠 후 김정옥 여사가 읍내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며느리 이란의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미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운전석 옆에는 도연이 입술을 깨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 여사가 대문을 열자 미란이 먼저 말을 뱉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럴 수 있으세요?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손에 들고 있는 종이봉투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연화사로 보낸 등기 우편의 접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서아한테 보내신 거예요? 도장도 찍지 않고 몰래 그렇게. 정옥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내 아버지가 부탁한 거다. 그 땅은 원래 서아 몫이었다. 그 아이가 돌려받아야 해. 원래, 어머님, 그런 식이면 서류는 왜 다 오빠 앞으로 만들게 놔두셨어요? 그럼 진작 말을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이건 뒤통수예요. 도연이 그제야 참았던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그 땅 팔기로 계약까지 다 끝냈어요. 그 돈 받아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상가 새로 들어오기로 했다고요. 이제 와서 바꾼다고? 정옥 여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네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서류를 가져갔잖니. 몰래 금고 연 것도 다 안다. 그렇게 팔아서 니들 좋으라고 하려고? 그 땅은 니들 아버지 말대로 서아한테 가야 할 땅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란이 한숨을 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돈 욕심 많아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서아 씨가 뭐라도 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스님 된다는 게 도망이죠. 그냥 가족도 책임도 다 버린 도망. 그런 사람한테 왜 땅을 넘겨줘요? 그 말에 정옥 여사는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버린 적 없어. 너희가 버렸지. 그 애는 마지막까지도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을 뿐이다. 그 순간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님한테 가서 다시 살라고 해? 받을지도 모르는 땅 문서 하나 들고 애비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걸 왜 뒤엎는데? 정옥 여사는 똑바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이제 서아 앞으로 이전됐어. 등기 넘기기 전에라도 법적으로 난 아직 권리가 있었고 너희 아버지 유언도 있었어. 네가 진짜 아버지를 존중한다면 더는 이 문제 꺼내지 마라.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문 채 돌아서 차에 탔고 미란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 떠난 뒤 김정옥 여사는 현관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아직 무도 꺼내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여사는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이제 당신 뜻대로 해냈어요. 그 애는 몰라도 난 그 아이가 돌아올 준비는 다 해뒀어요. 비는 새벽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던 빗방울은 어느새 쏟아지듯 굵어졌고 마당엔 작은 웅덩이들이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김정옥 여사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대청 마루 한쪽엔 젖은 우비와 장화가 널려 있었고 작은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향 연기를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게 마음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가슴 언저리가 뜨거운 게 누군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또각또각 젖은 남학신 소리. 정옥 여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너머 대문을 밀고 들어오는 한 사람. 짧게 깎은 머리, 흰 장삼,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고요히 서 있는 여인은 서하였습니다. 정옥 여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서하는 조용히 마루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서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책상 앞에서 시 한 줄 읊을 때 부르던 목소리, 당장 받아와서 조심스레 읽어주던 그날의 말투. 제가 도망쳤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유산 얘기 나온 것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정옥 여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도망이 아니야. 넌 그저 너무 혼자였던 거야.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딸의 젖은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 너한테 돌려놨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주라고 했어. 서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화사에서 받은 편지 한 장과 이전에 어머니가 보낸 서류 사본. 이건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번
한 번만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정옥 여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됐다. 너 여기 온 거, 그거면 됐다. 내가 내 손 잡았으니 이젠 진짜 괜찮다. 바깥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대청 위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정옥 여사의 눈가는 또 한 번 젖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딸 서아가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옥 여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루를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서아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물며 절에서 쓰던 목탁을 손에 쥔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옆에 잠시라도 머무르기 위해 무건수행하듯 존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정옥 여사가 외출한 사이 익숙한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꾸민 얼굴로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아 씨,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은 방 안에 들어서더니 봉투 하나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건 계약 취소 요청서예요. 어머님이 토지 명의 변경한 거 아직 최종 등기 안 들어갔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서아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지금 현실을 모르잖아요. 땅 하나 때문에 가족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연 씨는 지금도 이걸로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어요. 건물 계약금도 이미 들어갔고요. 서아는 가만히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미란의 눈썹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쪽 이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스님이니 뭐니 해도 법적 권한은 있잖아요. 아예 다시 사라지실 거면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셔야죠.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진이었습니다. 도현의 아들, 서아의 조카. 그는 뒤를 맞으며 뛰어들어왔고 집안에 들어서자 엄마와 고모가 마주한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라는 당황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우진은 고모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모, 그 땅 절대 넘기지 마. 아빠랑 엄마 그거 팔아서 자기들 건물만 지을 거야. 할머니도 그거 다 알고 있어. 서하는 말없이 조카를 바라보다가 그의 젖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모는 그걸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말 잊지 않을게.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꾹 쥐더니 뒤돌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우진은 방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나 서울 가기 전에 고모 얼굴 꼭 보고 싶었어. 다들 고모 흉만 보는데 나는 고모가 그날 왜 울면서 나간지 알 것 같았거든. 서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너짐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그걸 알아봐 준 순간 그녀는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는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김정옥 여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안방문은 닫혀 있었고 서아의 이부자리는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딸이 떠났다는 걸. 대청 마루에 나가보니 향로 옆에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과 장삼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염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엔 단 세 글자. 어머니께. 정옥 여사는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듯 들어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제게 말 한마디 없이도 손을 잡아주셨을 때 비에 젖은 제 마음이 처음으로 말랐어요. 그 땅 고맙지만 받지 않을게요. 아버지의 뜻도 어머니의 용기도 다 느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기억할게요. 이 집에 마루 온기, 어머니, 손등의 주름, 그리고 서하야 하고 부르던 그 음성. 그거면 돼요. 김정옥 여사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한참 동안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이 외할머니 집에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는 떠났구나. 또 스님으로 돌아갔어요? 정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번엔 인사하고 떠난 거니까. 며칠 뒤 읍내 법무사 사무실에 한 장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김서아 명의의 기부 포기 각서와 토지 처분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수신인은 김정옥으로 되어 있었고 말미엔 서하에 잡힐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서류와 함께 든 메모지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저는 그저 따를게요. 그날 저녁 김정옥 여사는 땅을 전부 매각한 뒤 일부는 연화사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딸의 이름으로 마을 장학재단에 신탁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 애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이름은 여기에 남아있겠지. 그 아이처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해가 지고 마을에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옥 여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날처럼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늘을 보며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딸은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간 것임을.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낮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서하야, 잘 가. 그리고 고맙다. 딸이 떠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다시 돌아온 그 아이를 통해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딸. 그 아이는 침묵 속에서 용서했고 어머니는 기다림 속에서 사랑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마루 끝에 앉은 노모는 조용히 웃습니다. 다녀왔구나. 이번엔 정말 잘 다녀왔구나.